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돌 지난 딸을 키우며 동갑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항상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면서 시간을 보내는 여러 명절들이 있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전통적인 명절 말고도 빠짐없이 매년 챙기는 중요한 명절 같은 날이 있어요. 바로 현충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충일은 옛날 6.25 전쟁 때 나라를 지켜주셨던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인 공휴일인데요. 왜 저희 가족에게 이 명절이 중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 떠올려도 정말 눈물이 나는 사연이 있어요. 저와 남편이 겪었던 힘들고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실 제 남편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말투와 말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말투인데요. 그럼 지방에서 왔냐고요?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은 서울 사람이 아닌 지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이 한국에서는 찾아갈 수 없는 지방이에요. 바로 북한의 함경북도거든요. 제 남편은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 세터민이에요. 저희 남편은 17살에 정말 힘들게 탈북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탈북자들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목숨 걸고 탈북하잖아요.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폐렴? 그게 무슨 큰 병이라고. 병원에 가면 약 처방받고 금방 나을 텐데. 남한에서야 그렇지. 북한에서는 감기 하나라도 죽을 병이 될 수 있어. 하물며 폐렴은 어떨까? 우리 어머니는 추운 날씨에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도 한 번 못 가시고 불도 못 대는 추운 집에서 결국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겨우 6살이었어. 그런 남편을 할머니와 시아버님께서 키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 시아버님은 강을 건너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해 먹을 것을 얻어오고 돈을 벌어와 남편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야. 길어도 열흘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에 들르시던 분인데 그렇게 1년 넘게 할머니랑 둘이서만 살다가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던 분이 날 찾아오셨어. 시아버님이 실종된 지 1년이 넘어서 시아버님과 같이 일하던 동네 아저씨로부터 시아버님이 밤중에 중국에서 산을 넘다 절벽으로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12살이었어요. 15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온전히 혼자가 된 남편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장마당에 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해요. 북한에 있었을 때는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안 나갔어. 그렇게 꼬박 2년을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거지.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키가 지금보다 10cm는 더 컸을 텐데 우리 애들한테 키 작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어떡하지? 그러다 우연히 동네 친한 친구 가족이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했죠. 어디든 여기 북한보다는 나을 것 같았고 어차피 북한에는 남은 가족도 없으니까 남한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중국으로 갔다가 열흘이 넘게 산을 넘어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에서 또 열흘 넘게 산을 넘어 라오스로 갔다가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했대요. 북한에서는 세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남한이 옥수수죽도 못 먹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들의 자동차들이 쌩쌩 다니는 걸 보고 자기가 한평생 속아왔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 후로 하나원에 들어가 남한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도 받고 한국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아주 잘했고 명문대에도 합격했어요. 심지어 탈북자 전형 같은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수능 성적으로만 합격해서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북한 출신인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마니. 보고 싶습니다. 내래 혼자 여기서 일의 호사를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효자를 용서하시라요. 뭐야? 너 말투가 왜 이래? 지금 혹시 연기하는 거야? 무슨 영화 오디션 준비해? 내래 북에서 온 사람이야. 이게 내 원래 고향 말씨야. 나도 남쪽 말 적응하려고 여기 와서는 절대 북쪽 말씨 안 쓰려고 했는데 술이 뭐라고 고향의 기억을 부르네. 우리 아버지랑 오만이랑 할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 양해해주면 고맙겠어. 언제 한번 술에 취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 탈북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이 북한에서 전혀 영어를 배우지 못해서 교양 영어 수업을 매우 힘들어했어요. 그걸 제가 도와주면서 사이가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이라는 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누구보다 성실했으니까요.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공채 채용이 돼서 학교에 현수막까지 걸릴 정도로 능력이 좋았습니다. 저도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운 좋게 곧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대 중반, 조금 이르다면 이른 시기에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남들은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하고 혼수도 멋들어지게 준비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하나 살뜰하게 챙겨줄 부모님도 없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기도 부끄럽다. 미안하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자기 17살에 여기 와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대학 와서 좋은 직장까지 합격한 사람이야. 이번에 회사에서도 최단기 승진했잖아. 난 자기 인간성을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가족이 없어.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다. 부모님께서 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편이 될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탈북자 출신이라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듣고 조금 놀라시기는 했죠. 그러나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니? 부모님 다 먼저 보내고 그 어린애가 죽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위험천만하게 북한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그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어. 이젠 아무 걱정 마라. 우리가 여기서 부모님 해주마.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아들. 예은이처럼 똑같은 내 자식이야. 아빠, 엄마라고 부르렴.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예은이한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남은 식구도 하나 없어서 예은이한테 사랑 줄 사람도 없어 너무 죄송스러운데도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은이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겠습니다. 그래. 가진 거 부족하고 힘든 과거가 있어도 이제부터 둘이 새 가정 이루고 잘 살면 되는 거야. 힘든 인생 잘 버텨서 우리 예은이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맙네. 이제 둘이 행복하게만 잘 살아. 결혼에 도움 줄 거 있으면 말하고. 안 그래도 예은이 앞으로 결혼 자금용으로 들었던 적금도 있어. 그렇게 훈훈하게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반대자는 다름 아닌 제 오빠와 예비 새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절대 안 돼. 어디 그런 근본도 모르는 북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 간첩 아니야. 아가씨 미쳤어?
요즘 탈북자들 중에서 위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결혼? 말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왜 제 결혼을 반대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저에게 오는 결혼 자금을 노리는 거였죠. 사실 오빠랑 새언니가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계속 제 몫의 결혼 자금까지 달라고 은근히 조르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셔서 저도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죠. 새언니네 집안이 없는 집안도 아니잖아. 사돈 어른 두 분 다 대학 교수의 예식도 5성급 호텔에서 한다며.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돈 때문에 내 결혼까지 반대해? 야,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빠로서 동생이 그런 못 믿을 놈한테 시집 간다는데 반대할 자격이 있지. 웃기지 마. 내 결혼 자금 노리고 그러는 거 지나가던 걔가 봐도 알겠다. 그리고 그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 적어도 졸업하고 나서 계약직으로 이직만 6번 한 오빠보다는 훌륭하니까. 너 말 그딴 식으로 할래? 내가 싫어서 이직한 거야. 그리고 넌 그래도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인데 오빠 기 살려주기가 그렇게 싫으냐? 네가 조금만 마음 써서 양보해주면 지금보다 더 평수 넓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새언니가 그 아파트 노래 계속 부르는데 이미 몇 억 해주신 마당에 장인어른한테 더 부탁드리기도 뭐하잖아. 네 오빠 창피 주고 싶냐? 결혼은 원래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몇 억 지원 받아놓고서 더 욕심내는 건 그냥 탐욕스러운 거 아니야? 오빠나 언니나 내 결혼 자금의 2배는 이미 지원받았으면서 적당히 좀 해라. 내 결혼 자금은 절대 양보 못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오빠나 언니나 성철 씨 모욕하는 소리 하면 절대 안 참을 거니까 알아서 해. 제가 강경하게 나가서 그렇게 오빠랑 새언니는 아무 말도 더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에 참석은 했지만 저랑 남편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앞으로 저 둘과 교류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후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반년 후 결혼식을 올렸죠. 두 사람은 참석만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속으로 안가품하려고 칼을 갈았던 것인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빚이요? 그래.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예전에 네 오빠 술 취해서 운전 못한다고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나갔거든. 근데 엄마가 눈이 어두워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그 차가 그 뭐야? 람보르기니? 아무튼 비싼 차여서 지금까지도 조금씩 계속 빚을 갚고 있었다. 그런데 네 새언니가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하면 자기가 한 번에 다 상환해 주겠다고 했었어. 그런데 돈 보내기로 한 날 아침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보내겠다지 뭐냐. 차주는 그날 돈 다 받는 줄 알고 이미 다른 차까지 계약해놔서 자기도 돈 필요하다고 당장 안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치지. 일단 네 이모한테 빌린 5천만 원만 먼저 보내놨다. 너무 놀라서 일단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갚아주다가 어려워져서 이제 못 도와주겠다고 한 거면 차라리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건 저희 엄마를 약올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 우리 엄마 가지고 논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금이 넉넉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하고 저도 지출이 많았으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뭐 아가씨가 조금 마음 써줘서 도와줬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았으려나?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새언니는 엄마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그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새언니는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거 아가씨가 승낙하면 내가 바로 우리 아빠한테 연락해서 돈 받아서 어머니 그 빚 단번에 청산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어머님께 상환 요구하지 않고요. 내가 각서도 쓸 수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그 사실 우리 친할아버지가 지금 좀 편찮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와서 병수 받을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말로는 사람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아가씨 간호사잖아요. 우리 친할아버지 좀 간호해주면 내가 각서도 쓰고 어머님 돈 문제 다 해결해줄게요. 뭐라고요? 그럼 급여는 얼마나 줄 건데요? 어머, 가족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도움을 줘요. 이런 건 그냥 재능 나눔 같은 거지. 아니, 그냥 나눔도 아니죠. 내가 어머님 빚 해결해드리는데. 뻔뻔하게 말하는 새언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무급으로 병수발을 들라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요. 새언니에게서 새언니가 말한 향후 상환 요구 없음에 각서도 쓰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 후에 엄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이 돈이 다 난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제가 이런 거래를 한 걸 알면 엄마가 더 속상해 할 테니까요. 새언니네 부모님인 사돈 어른들도 제가 왜 갑자기 간호를 자원했는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냥 사돈 처녀가 도와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새언니가 준비한 시나리오겠죠. 그날 이후 저는 새언니네 친할아버지 댁으로 출근해 어르신을 간호했습니다. 어르신은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임도 불편하고 식사도 일일이 먹여드려야 했어요. 다행히 어르신이 사람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어르신도 제가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줄 알고 계셨고요. 분명 새언니가 거짓말을 해둔 거겠죠. 너무 나쁜 거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람 새로 구할 때까지만 아가씨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이 잘 안 구해져서 어떨지는 모르겠네. 그렇게 약올리던 새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좋은 대학병원 직장도 휴가를 내야 했어요. 이러다 길어지면 복직하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남편에게도 숨겼습니다. 남편은 분명 자기가 그 돈 갚을 테니까 그만하라고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며 열심히 저축 중인 남편에게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그나마 편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못된 신보의 새언니가 손녀로 나왔는지 의아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때 돌아가셨던 제 할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요. 특히 어르신은 제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르신도 이북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탈북자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어눌한 말투로도 느리게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남편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내 고향하고 똑같구먼. 언제 한번 데리고 와. 동양 사람이라니 나도 만나보고 싶네. 나는 휴전 협정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향 모습이 잘 기억도 안 나. 그나마 새댁 남편은 최근에까지 있었으니까 나보다 더 기억할 것 같구만. 네, 어르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들러보라고 할게요. 남편도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이번 주 주말에 와. 와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이번 주에요. 우리 집 밥 해주는 전주대기 요리 솜씨가 좋아. 내가 부탁해서 한상 거하게 차려놓을 테니 새댁 남편 데리고 와. 오랜만에 나도 고향 사람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 어르신께서 워낙 계속 부탁을 하셔서 더 거절하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새언니는 싫었지만 어르신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데 제 편의를 항상 먼저 봐주셔서 늘 감사했죠. 어르신도 고향인 이북일 그리우시겠지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이시라고? 나도 듣기만 해도 반갑네. 당연히 가지. 남편도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서 선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와 새언니의 사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남편과 어르신이 서로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앞으로 좋은 교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점심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어르신께서는 불편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현관까지 저와 남편을 마중 나오셨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휴전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고 고향 사람을 처음 본다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식사도 정말 맛있었고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과 함께 옛날 사진들을 보던 중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저와 남편에게 옛날 전쟁 시절부터 찍어왔던 낡은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르신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게 군 입대를 하고 찍은 사진이야. 나랑 내 가장 친한 동무와 찍은 사진이지. 우리는 집안이 서로 친한 관계여서 항상 함께였어. 북에서 서울로 일하러 같이 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고향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징집돼서 입대해 전쟁터로 가게 되었지. 우리 고향을 상대로 싸우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장 친했던 친구라는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진을 낚아채더니 손까지 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왜 그렇게 우는가? 왜 그래? 어르신, 이분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십니다. 뭐라고?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자네의 친할아버지라고? 남편은 엉엉 울면서 사진 속에 있는 어르신의 친구분인 젊은 군인이 바로 남편 본인의 친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도 어르신도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친구는 남한에서 죽었네. 전투 중에 싸우다가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어. 저도 압니다. 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시거든요.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2번 정도만 집에 왔다 가셨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셨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에 오셨다가 다시 서울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버지를 임신하신 걸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갑을 뒤지더니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이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요. 저와 제 부모님과 찍은 사진, 그리고 고향에서 탈북할 때 가지고 나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재수 씨가 맞네. 맞아. 정말 자네가 칠성이 손자란 말인가? 그중 한 장의 사진은 젊은 시절의 남편의 할머니, 즉 제 시할머님이 아기였던 제 시아버님과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어르신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남측에서 자리를 잡고 그런대로 사업도 성공하며 잘 살았지만 내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네. 나는 가족들이 무사히 피난을 왔지만 가족들에게 자네 할머니의 소식을 들었거든. 만삭이라 함께 내려오지 못했다고 들었네. 그래서 내가 내내 죄인처럼 살았어. 칠성이는 사실 나를 구하다가 죽었단 말일세. 나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대신 맞고 죽은 거야. 내 가장 친한 동물을 나 때문에 잃었다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게다가 나 때문에 내 동무의 자식이 아버지 없이 북에서 혼자 자랄 생각을 하니 또 재수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면 내가 수십 년이 지나도 한숨도 편히 잘 수가 없었네. 어르신, 이렇게 제 할아버지의 동무 되시는 분을 만나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 친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자네랑 자네 아버지랑 할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네. 내 소중한 동무 나 때문에 죽게 만들고 나는 남측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정말 미안하네. 이미 죽은 자네 할머니랑 아버지에게도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네. 아닙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두 분은 어르신이라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신 걸 오히려 기뻐하셨을 겁니다. 어르신과 남편은 그렇게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탈북하고 남한에 와서 아는 사람이나 가족 한 명 없는 줄 알았던 남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어르신은 남편에게 정말 친할아버지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과 남편은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사돈집 사람이 아니라 손주며느리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고요. 어르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자처럼 모시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네. 손자인 자네를 만나서 대신 자네에게라도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나. 그 후로 어르신은 저희 부모님까지 초청하셔서 식사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놀라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강남의 아파트를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증여하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나를 구하고 죽은 내 동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이것뿐이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길 바라네.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어르신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와 남편도 결국 사양하기를 멈추고 아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는데요.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제 새언니였습니다. 왜 저희가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냐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가 어르신을 간병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세상에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지. 아가씨 남편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딴 옛날 사진 맘먹으면 누가 조작을 못해? 역시 탈북자들은 믿을 인간들이 못 돼.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당장 아가씨 손에서 명예 포기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 저희도 몇 번이나 거절했다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언니 말하는 거 들으니까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남편 모욕한 값으로라도 받아야겠어요. 기가 막혀.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내 근처에 있었네. 아가씨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아가씨가 누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내가 일자리 준 걸 고마운 줄 알아. 일자리를 줘요? 언니가요? 비겁하게 우리 엄마 가지고 놀고 그거 가지고 협박한 사람이 누군데요? 협박. 그게 무슨 말이냐?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은아? 그렇게 새언니와 한창 싸우는 와중에 어르신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와 새언니 둘 다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예은아, 내가 설명해봐라. 내가 알기로는 내가 나를 간호하고 싶다고 먼저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냐? 저도 사실 안 그래도 편찮으신 어르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언니가 더 이상 남편을 모욕하는 걸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를 이런 식으로 협박하며 손 위에서 가지고 놀고 싶게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어르신에게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정말 그런 식으로 비겁한 짓을 했어?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아가씨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 게 너무 화가 나서. 네 엄마 아빠가 너 부족하게 지원해줬더냐? 넉넉하게 지원 다 해주고 집까지 보태줬는데 무슨 욕심으로 시누이 결혼 자금까지 노리고 그게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비겁한 짓까지 한 게야.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탈북자라는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모욕을 준 거냐? 할아버지로서 너에게 정말 실망했구나.
내가 그래도 내 손녀고 앞으로 증손주도 태어나고 하면 사는데 보태라고 마련해둔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르신이 그렇게 격노하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새언니는 놀라고 당황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를 빌 사람이 내가 아니지. 예은이한테 빌어야지. 듣자 하니 아직 사돈댁 어른들은 모르신다니 내가 그분들에게 차수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으마. 그래도 내 시부모님들인데 밉보이면 앞으로 평생 봐야 할 사이에 어떻게 되겠느냐. 다만 예은이에게는 용서를 받아와라. 예은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마. 그날부터 저는 어르신의 말에 따라 더 이상 간호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언니가 매일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바로 대학병원에 복직을 했는데요.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병원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어르신을 봐서 새언니도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 마음에 상처가 깊었나 봐요. 쉽게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까지 제 남편 모욕하신 건 어쩌시려고요? 제 남편이 듣지 못해서 다행이지 듣는 저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모욕적이었는지 아세요?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어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 아시죠? 언니는 할아버님 재산 물려받지 못해도 사는 내내 뼈 빠지게 일하면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가씨, 제발 부탁이야. 나 오빠랑 임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아기 낳으면 아가씨가 고모인 거잖아. 조카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똑같이 귀하게 자란 아들인 제 남편은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언니 바로 용서한다고 못해요. 아가씨, 제발 부탁해.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전 그러면 같이 제 결혼자금 노리고 결혼 반대한 오빠한테도 솔직히 말하고 같이 와서 용서 비시던가요? 아가씨, 그럼 내가 어머님께 했던 집까지 다 말해야 하잖아. 그럼 나한테 정 떨어진다고 할 거야. 오빠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아무튼 난 언니 바로 용서 못해요. 솔직히 언니도 양심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용서도 못 빌죠. 누가 봐도 돈 때문에 이러는 건데 솔직히 진정성도 별로 안 느껴지네요. 그래도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줄게요. 장남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도 마음 아프실 테니까. 아가씨,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도 새언니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년간 저도 엄마가 되었고 마음도 많이 누그러져서 이제 슬슬 용서를 해볼까 해요. 새언니도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하고 저한테도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틈틈이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새언니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새언니의 할아버지인 어르신처럼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와 우리 남편 그리고 어르신의 뭉클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